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식탐험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용적인 자료, 데브옵스 신입 면접 실전 답변 예시에서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딱 신입 엔지니어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 예시 5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또 어떤 도구를 쓰고 자기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속을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자료 보면서 진짜 데브옵스에 필요한 지식, 또 생각하는 방식, 그런 걸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그냥 기술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 답변들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경험, 실습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이걸 연결시키고요. 심지어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해요 하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뭘 더 배우겠다. 이런 계획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솔직한 거 중요하죠. 네, 이게 신입으로서 나 계속 성장할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깊이도 보겠지만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 또 배우려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 들어가 볼까요? 상황이 좀 답답해요. CPU는 괜찮은데 응답 시간이 막 10초씩 걸린대요. 이럴 때 OS 레벨에서 뭘 봐야 할까? 이게 질문인데 자료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짚어주네요. 네, CPU만 멀쩡하다고 안심할 순 없죠. 그렇죠. 첫 번째가 디스크 I/O, 특히 I/O 대기 시간, I/O 스탯, 쌀, VM 스탯 이런 걸로 웨이 수치를 보라고 하네요. 디스크 때문에 느려지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디스크 병목, 특히 예전이 HDD 쓸 때는 더 심했죠. 맞아요. 답변 예시에도 나오는데 HDD 쓰던 DB 실습 때 IOH이 높아서 느려졌던 경험. 이걸 SSD로 바꾸거나 쿼리 튜닝해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경험을 잘 녹여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행 대기열 길이, 로드 에버레이지라고 하죠. 업타임이나 탑으로 봤는데 CPU는 놀고 있는데 로드 에버리지가 높다. 이건 좀 이상한 신호죠? 그렇죠. 프로세스들이 CPU 말고 다른 거, 디스크나 네트워크를 기다리느라 줄 서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랑 스왑 사용량, 프리 같은 걸로 보는 거요. 메모리 모자라서 스왑 쓰기 시작하면 성능 확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거니까요. 이것도 답변 보니까 우분투에서 JVM 실습할 때 수압 조금만 써도 레이턴시 확 늘었던 경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네스탓이나 SS로 네트워크 큐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디스탓이나 펄프 같은 좀 더 깊은 도구들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의지까지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CPU라는 것만 보고 괜찮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을 병목 지점을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I/O 웨이 높으면 디스크 문제, 로드 에버리지만 높으면 다른 자원 문제, 스왑 쓰면 메모리 부족,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CPU만 보면 안 돼요. 그렇군요. 단순히 다른 거 보세요가 아니라 그 지표들이 왜 전체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방식은 면접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실제 시스템 문제 딱 마주쳤을 때 정말 필요한 능력이죠. 특정 기술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답변 마지막에 현업에서는 어떤 지표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배우려는 자세. 네,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맞아요. 배우려는 자세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스템 내부 들여다보는 기본 도구들. 질문 2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에 열려있는 파일 목록 어떻게 확인하냐는 건데 이거 은근히 필요할 때 많죠. 네, 디버깅 할 때나. 그렇죠. 자료에서는 lsof, list open files 이걸 쓰라고 하네요. 그냥 lsof 치면 다 나오고 -i 포트 번호 하면 특정 포트, -p, PID 하면 특정 프로세스가 쓰는 파일만 딱 보여준다고요? lsof. 네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답변에서도 개인 프로젝트 경험을 얘기하는데 웹서버가 파일핸들을 제대로 안 닫아서 문제 생겼을 때 lsof wc-l 이걸로 열린 파일 개수 세어보고 원인 찾았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더라고요. 오, 구체적이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우크 같은 걸로 더 잘 필터링하거나 삭제됐는데도 프로세스가 물고 있는 파일 핸들, 그거 찾는 것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요. 아, 딜리티드 파일 핸드. 그거 찾기 까다로운데? 좋은 목표네요.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은 특정 포트를 어떤 프로세스가 쓰고 있냐? 이거 찾는 방법이에요. 이건 진짜 자주 겪죠. 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포트 충돌 날 때. 맞아요. 아까 말한 LSF-I 포트 번호도 되지만 요즘엔 넷스텝보다 SS를 더 많이 쓴다고 하네요. 더 빠르고 정보도 자세하다고. 네, SS가 확실히 더 좋죠. 옵션도 많고요. 네. SS-LTNP 스포트는 포트 번호. 나 SSTULPN 그랩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쓴다고 예시도 보여주고요. 이것도 경험담이 있는데 도커 컴포즈로 막 여러 개 띄우다가 포트 충돌 났을 때 이 명령어로 범인 찾아서 해결했다고 해요. 크크. 범인. 그렇죠. 딱 걸리죠. 여기서도 역시 뭐 포트랑 프로세스 관계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좀비 프로세스 같은 거 잡는 능력도 키우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요. 이런 LSOF나 SS 같은 도구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정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써야 자원 관리도 되고 충돌도 해결하고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 명령어 같은데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때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한 문제 같은데 이런 로우 레벨 도구들 잘 쓰면 파일 핸들이 모자라네? 아, 이 포트 딴 놈이 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의외로 쉽게 진단될 때가 많아요. 이런 도구 없이는 알기 힘들죠. 두 답변 모두 그냥 명령어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예시랑 자기 경험이랑 연결하고 또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싶은지까지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호기심이 느껴진달까요? 네, 역시 기본기가 중요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 진짜 개발자든 운용자든 지긋지긋하게 만나는 에러. 오곰이 배드 게이트웨이. 이게 가끔씩 터질 때 뭘 의심해야 할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밤새 본 기억이 어렴풋이. 502. 네, 그렇죠. 답변에서는 일단 502 에러가 보통 프록시, 엔진X 같은 애가 뒤에 있는 백엔드 서버,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걔랑 통신이 잘 안 될 때 난다고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네요.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줘요. 네, 원인이 다양하죠, 502는. 첫째는 백엔드 서버 자체가 그냥 죽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 프록시가 보냈는데 받을 애가 없는 거죠. 답변 예시에서는 도커 컨테이너가 잠깐 재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에 502를 본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흔한 경우죠. 둘째는 타임아웃. 백엔드 응답이 너무 느려서 프록시가 기다리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 리드 타임아웃, 커넥트 타임아웃 이런 거요. 네, 이것도 자주 있죠. 백엔드 성능 문제는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DNS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프록시가 백엔드 서버 이름을 IP로 못 바꾸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니까. DNS. 맞아, 간과하기 쉬운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나 방화벽 문제. 갑자기 방화벽 정책이 바뀌거나 클라우드 보안 그룹 설정이 바뀌어서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이것도 경험 기반으로 얘기하고요. 네, 인프라 변경후에 가끔 발생하죠. 여기서도 아직 실무 경험은 부족하다 인정하면서 앞으로 에러 로그 좀 더 꼼꼼히 보고 컬이나 넷캐스로 직접 백엔드 응답 테스트하는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면접관한테 혹시 겪어보신 특이한 502 케이스 있으세요? 이렇게 되묻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502회로의 핵심을 잘 짚었어요. 이건 서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그 사이의 연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프록시, 백엔드, DNS, 또 네트워크, 방화벽까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요즘 서비스들은 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분이 뭘 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렇네요. 단순히 백엔드 서버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앞단 프록시부터 해서 전체 연결 경로를 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답변자가 도커 재시작이나 방화벽 변경 같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니까 훨씬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는 거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 없어요? 묻는 건 진짜 배우고 싶다는 신호로 보이죠. 네,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서버가 여러 대 있을 때 로그를 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야 하냐? 즉,
로그 중앙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문이에요. 이것도 디버브스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이것도 이유는 명확한데 자료에서 세 가지를 딱 강조해요. 첫째는 문제 추적이랑 해결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 서버마다 들어가서 로그 파일 뒤지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놓고 검색하면 당연히 편하죠. 네, 효율성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답변 예시에서도 옛날엔 SSH로 들어가서 테일로 봤는데 ELK 스택 써서 키바나로 검색해보니 문제 파악 속도가 확 빨라져서 놀랐다. 이런 실습 경험을 계기해요. 아, ELK, 네, 로그 중앙화의 대표 주자죠. 둘째는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중요하다는 거. 로그가 흩어져 있으면 서버 해킹당하거나 장애났을 때 로그 날아가거나 변조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실이나 변조 위험이 있죠. 중앙 서버, 특히 S3 같은 안전한 데 모아두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감사 추적, 오디트 트레일 같은 거 할 때도 필수고요. 그리고 셋째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랑 알림 구축이 쉬워진다는 점. 중앙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에러가 막 뜨면 바로 알림받거나 이상 패턴을 미리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강력하죠. 문제 터지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거. 이 답변자도 대규모 시스템 경험은 없지만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ELK나 요즘 많이 쓰는 로키, 그럭스화나 이런 걸로 로그 중앙화랑 시각화 해봤다 이런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로그 시스템 운영 비용 문제라든지 어떤 로그를 꼭 모아야 하는지 기준 세우는 노하우 같은 걸 배우고 싶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덧붙이고요. 로그 중앙화는 단순히 로그를 모으는 걸 넘어서요. 요즘처럼 복잡한 분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관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에요. 아, 관찰 가능성. 네, 이걸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애 대응 속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시스템에 걸친 문제도 관련 로그를 한눈에 보면서 원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문제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로그 뒤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알림으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또는 능동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와, 관찰 가능성이란 말이 확 와닿네요. 그냥 로그 모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거군요. 아까 비용이나 로그 정착까지 고민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깊이가 느껴져요. 그렇죠. 단순히 ELK 써봤어요. 이게 아니라 운영할 때 부딪힐 현실적인 문제, 비용이라든지 어떤 로그를 남길지 정책까지 생각한다는 건 기술 너머의 고민을 한다는 거니까요. 상당히 성숙한 접근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데브옵스 신입 면접 답변 예시들을 쭉 살펴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보였던 것 같아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LSOS나 SS처럼 딱 맞는 도구를 잘 쓰는 능력, 520 에러처럼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로그 중앙화를 통해 시스템의 관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자료 전반적으로 또 답변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신입으로서 면접에서 보여줘야 할 건 제가 모든 기술 다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 내가 아는 걸 실제 경험, 그게 공부든 프로젝트든 이걸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2. 아직 부족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3. 앞으로 뭘 어떻게 더 배우고 성장할 건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성장 가능성? 네. 결국 기술 이름 몇 개 더 아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 성장 가능성, 이걸 어필하는 게 핵심인 셈이에요. 당신의 진짜 실력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답변 예시를 통해서 당신의 지식 여정에 좀 실용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특정 명령어 이름이나 기술 자체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문제 해결의 패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당신은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제거하면서 접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 아닐까? 하는 감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면접 답변들 속에 담긴 그 구조적인 접근 방식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게 꼭 데브옵스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